일본의 어느 공양 장소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초중학교 시절은 시골에서 철부지의 사고뭉치로 A, B와 특히 사이가 좋았는데 셋이서 매일같이 사고를 치다시피 하며 놀았어. 나와 A는 가족들마저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B는 그래도 항상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셨어. 겉으로는 매우 엄해 보였는데 누가 뭐라 해도 B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셨지. 그런 두 사람이 B가 중3이던 어느 날 꽤 크게 싸웠어.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몹시 심하게 대들었나 봐. 엄마가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대.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는 B를 무시한 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엄마에게 다가가셨대. 옷도 머리도 너덜너덜한 데다 죽은 물고기 같은 눈으로 방바닥을 망연하게 응시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아버지는 B에게 이렇게 말하셨대. 너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엄마가 얼마나 널 생각하는지 왜 몰라? 아버지는 B는 보지도 않고 엄마를 껴안고서 말했다나 봐. 시끄러. 아빠도 죽고 싶어. 이렇게 B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한 것 같아. 넌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응. 있다면 한번 보고 싶네 크크. 그러더니 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대. 넌 내 아들이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너가 엄마한테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이건 내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먼저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건 네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그래도 좋다면 들어봐. 그 말에 뭔가 굉장한 기백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지만 좋으니까 이야기해보라고 부추겼대. 숲속에서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장소 알고 있지? 거기에 가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가보면 알 거야. 거기서도 지금처럼 한번 날 뛰어봐라 할 수 있다면 말야. 비네 아버지가 말한 숲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기슭에 있는 장소야. 수해 같은 거랄까? 산 자체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고 숲 전체도 그냥 평범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도중에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구역이 있어. 말하자면 네모판에 작은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출입 금지라고 써있는 뭐 그런 거. 2m 가까운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울타리에는 굵은 밧줄과 가시도 친 철사 울타리 전체에는 대충 만든 것 같은 늘어진 흰 종이가 얽혀져 있고 여러 가지 방울이 무수히 달려 있었어. 이상한 것이 군데군데 울타리 자체가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심상치 않다는 거지. 그리고 특정일에는 무녀도 오고 입구에 몇 사람 모여있는 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날은 그 북은 일대가 출입금지가 돼서 뭘 하고 있는지는 수수께끼였어.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지만 한 종교 집단에 세뇌 시설이 있다게 제일 유명한 소문이야. 원래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서인지 그 안쪽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 비의 아버지는 비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엄마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비는 그대로 집을 나와 함께 있던 나랑 A와 만났어. 그때 우리도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하다니. 심하다. 소문으로는 사이비 종교 아지트를 했나? 잡혀서 세뇌당한다며. 무섭다면 무섭긴 한데 어떡할래? 갈 거야. 당연히 가야지. 뻔하지 뭐 아빠가 괜히 겁주려는 거야. 재미삼아 나와 A도 따라가기로 해서 3명이서 거기에 가게 됐어. 이것저것 도구들을 챙겨서 시간은 한밤중. 1시가 좀 넘었었나? 의기양양하게 현장에 도착했어. 가져온 회중 전등으로 앞을 비추면서 숲으로 들어갔어. 가벼운 복장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나 치카탑이었으니 걷기 쉬웠지만 문제의 지점까지는 40분 가깝게 걸어가야 해. 자카타비는 일본의 작업용 신발이야. 그런데 들어가서 5분도 되지 않았을 때쯤 이상한 일이 생겼어. 우리가 들어와 걷기 시작한 것과 거의 같은 타이밍으로 무엇인가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밤의 고요함이 더욱 그 소리를 강조하는 것 같았어. 처음 눈치챈 것은 비였어. 야, 무슨 소리 안 들려? 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확실히 들리더라고. 낙엽을 질질 끄는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와 가지가 빠직빠직하고 꺼기는 소리. 그것이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어. 멀리서 희미하게 라고 하는 탓도 있었고 그다지 공포는 느끼지 않았어. 사람이라기보다 동물이겠지 싶은 생각도 있었고 별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 동물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긴 했지만 그대로 20분 정도 걸어왔는데 또 B가 뭔가를 느껴서 나와 A가 발을 멈추었어. 에이, 너만 조금 걸어가봐.
아무튼 빨리. A가 어이없는 얼굴로 그렇게 혼자서 앞으로 걸어갔다가 왔어. 그걸 보더니 B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인 거야. 야, 왜 그래? 말해봐. 조용히 해. 잘 들어봐. 하면서 A에게 시켰던 것처럼 혼자서 앞에 걸어갔다가 돌아왔어. 두세 번 반복하자 그제야 간신히 우리도 깨달은 거야.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는 소리는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서 나고 있었어.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그 소리도 걷기 시작해. 우리가 멈춰서면 소리도 멈추는 거야. 꼭 여기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이 말야. 뭔가가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어. 주위에 우리가 가진 것 이외에 빛은 없어. 달이 떠 있긴 하지만 나무에 가려져서 거의 의미가 없었어. 회중 전등 켜고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아는 거야. 그래 이상하지 않지만 생각해봐. 함께 걷고 있는 우리들조차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려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둠 속이란 말야. 이런 어두운 곳에서 빛도 없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우리랑 같이 움직이는 거야? 누가 우릴 쫓아오는 건가? 가까워지는 기색은 없어. 저쪽은 아까부터 쭉 같은 정도의 위치고 A의 말대로 숲에 들어오고 나서 여기까지의 20분 정도를 우리와 그 소리와의 거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 가까워져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야. 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 그대로였어. 감시당하는 걸까? 그런 느낌이야. 사이비 종교 같은 거면 뭔가 이상한 장치 같은 거라도 갖고 있겠지. 소리로 보면 여럿은 아니고 한 명이 쭉 우리들을 쫓아오는 느낌이었어. 당분간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보니 함부로 정체를 알아보는 건 위험한 것 같아서 일단 주의를 경계하면서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기로 했어. 그리고 쭉 소리가 따라오긴 했지만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소리야 아무래도 좋아졌어. 소리보단 그 울타리의 모습이 더 이상했거든. 세 명 모두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상상 그 이상이었어. 동시에 그것까지 생각지 못했던 것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 평상시는 귀신 따윈 바보 취급하던 우리가 봐도 그 앞에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게 아니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었어. 그것도 어중간한 게 아니고 엄청난 것이라고 말이야. 설마 그러한 의미로 소문이 무성한 곳인 건가? 숲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기 시작했어. 이봐, 이걸 찍고 안으로 들어갈 거야?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 이거. 시끄러워 임마 이런 걸로 겁먹지 마. 울타리의 비정상인 모습이 무서웠던 나와 A를 혼내면서 B는 가져온 도구 이것저것으로 울타리를 박살 내기 시작했어. 부수는 소리보다 울리는 무수한 종소리가 굉장했어. 근데 이럴 거란 것까진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가져온 도구는 너무 빈약했어. 아니, 그렇다기보단 이상할 만큼 튼튼했었어. 특수한 소재라도 쓴 건가 싶을 정도로 꿈쩍도 하지 않았어. 결국엔 기어 오를 수밖에 없었지만 밧줄 덕분에 오르는 것은 비교적 간단했어. 하지만 울타리를 넘은 순간 격렬한 위화감을 느꼈어. 폐쇄감이라고 하는 건가 뭔가 갇힌 것 같이 가슴이 답답했어. A와 B도 같은 것 같아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주저했지만 울타리를 넘어버린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 앞으로 나아가려 걷기 시작하자마자 쭉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던 소리가 울타리를 넘고 나서 뚝 끊겼다는 사실을 세 명 모두 깨달았어. 솔직히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다고 마저 생각될 만큼 싫은 공기였지만 A가 한 말로 한층 더 싫은 공기가 늘어났지 뭐야. 혹시 그 놈은 쭉 여기에 있었던 거 아냐? 이 울타리 보기엔 출입구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가올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얌마 말이 되는 소리에 우리가 소리를 처음 느낀 데는 여기선 안 보이잖아. 그런데 들어온 시점부터 우리 상태를 어떻게 아냐? 사실 평범하게 생각하면 B의 말이 맞지. 금지 구역과 숲의 입구는 꽤 멀었으니까 시간으로 40분 정도라고 썼지만 더 걸릴 수도 있고 단지 거리상으로 그만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하지만 현실의 것이 아닐지도 라는 생각이 들고 나자 A의 말을 머리에서는 부정할 수 없었어. 울타리를 보고 나서 절대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있던 나와 A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뭔가 B만 갑자기 강해진 것 같았어.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네 말대로라면 그 놈은 이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간단 거잖아. 그런 놈이라면 별거 아닌 거네. 라고 B가 말하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 울타리를 넘고 나서 20-30분 정도 걸으니 희미하게 반대측에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 6개의 나무에 제한 표지줄이 쳐져 있고 그 6개의 나무를 6개의 줄로 묶어놓아 육각형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울타리에 걸려있는 것과는
다르게 정식으로 만든 것 같은 지수도 걸쳐져 있었어. 그리고 그 중앙에 세전 상자 같은 것이 딱 놓여져 있었어. 그걸 본 순간은 3명 모두 말이 나오지 않았어. 특히 나와 A는 진짜로 위험한 일이 돼버렸다고 겁에 질려 조바심이 나기까지 했어. 바보 같은 우리라도 제한 표지줄이 보통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는 일단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여기를 출입 금지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눈앞에 이것 때문일 거야. 우리는 결국 갈 때까지 가버리고 만 거야. 너네 아빠가 말한 게 이건가 봐. 하긴 확실히 이런 데서 날뛴다든가 할 수가 없지. 하지만 비는 강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어. 별로 이게 꼭 나쁜 거라고만 할 순 없잖아. 일단 저 상자 봐 보자고. 보물이라도 들어있을지 누가 알아. 비는 줄을 빠져나가 육각형 안에 들어가서 상자에 가까이 갔어. 나와 A는 상자보다 비가 무엇을 저지를지가 불안했지만 일단은 비를 따라갔어. 비바람을 맞은 탓인지 상자는 녹투성이었어. 위엔 뚜껑이 있는데 원래는 그물로 돼 있어서 안이 보이게 돼 있지만 뚜껑 아래에 또 판이 깔려 있어서 결국 볼 수 없었어. 게다가 상자에는 분필 같은 걸로 무엇인가 굉장한 것이 그려져 있었어. 아마도 가문 같은 의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후좌우 각각의 면에 얼마든지 가문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데 전부 다른 거야. 겹쳐지는 게 한 개도 없었어. 나와 A는 되도록이면 손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만지려는 비를 말리면서 상자를 살펴보았어. 아무래도 땅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그다지 무거워 보이지 않았는데 들어올릴 수가 없었어. 소관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봤더니 뒤쪽 면만 분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 여기는 떼어지나 봐. 안을 볼 수 있겠군. 비가 상자의 한 면을 떼어내자 나와 A도 비의 뒤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어. 상자 안에는 내 귀퉁이에 페트병과 같은 형태의 항아리 같은 게 놓여져 있고 그 안에는 뭔가 액체가 들어있는 것 같아. 상자의 중앙에 뾰족한 끝부분이 붉게 칠해진 5cm 정도의 이쑤시개 같은 것이 이상한 형태로 놓여져 있었어. 서로 만나는 네 군데만 붉게 칠해져 있었어. 뭐야 이건 이쑤시개인가? 페트병 같은 거 안에 뭔가 들어있어. 왠지 기분 나쁘다. 여기까지 왔는데 페트병과 이쑤시개인 거야. 의미를 모르겠어. 나와 A는 페트병 같은 항아리를 조금 만져본 정도였지만 비는 손에 들고 냄새를 맡기까지 했어. 제자리에 농차 2번은 만지려고 손을 뻗는 거야. 그런데 땀이 났는지 손가락 끝에 한순간 들러붙었는데 그 탓으로 떼어놓을 때 형태가 어긋나 버렸어. 그 순간 찌링찌링. 우리들이 온 쪽과는 반대쪽 육각형 지점에서 한층 더 안쪽으로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울타리에서 무서울 기세로 종소리가 울렸어. 3명은 동시에 으악 소리를 지르며 겁에 질려 일제히 서로의 얼굴을 봤어. 누구야? 장난치지 마. 비가 말하며 그 방향으로 뛰어갔어. 그쪽 가지마. 가지 말라고. A가 당황해서 뒤를 쫓아가려니까 비는 갑자기 멈춰서 앞쪽으로 전등을 향한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뭐야, 가는 척 한 거였어? 나와 A가 마음이 놓으며 얼른 다가갔더니 비의 몸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 왜 그래? 무의식 중에 전등이 비추고 있는 앞을 봤어. 비의 회중 전등은 나란히 서는 나무들 중에 한 개, 그 뿌리 근처를 비추고 있었어. 거기엔 그늘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 빼꼼 얼굴 반만큼 내놓고 눈 부셔하지도 않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어. 위아래에 이빨이 보이도록 입을 벌리고 눈동자는 고정돼 있었어. 누군지 모르는 비명과 동시에 우리들은 일제히 뒤돌아 달렸어. 머릿속은 새하얗고 몸이 제멋대로 최선의 행동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 서로를 볼 여유도 없었고 그저 각자 필사적으로 울타리로 향했어. 울타리가 보이자 단번에 달려들어 재빨리 기어올랐어. 위까지 오르자 또 단번에 뛰어내려 곧바로 입구에 돌아오려고 했지. 하지만 당황했는지 A가 능숙하게 울타리를 오르지 못하고 좀처럼 여기로 오지 않는 거야. 우리는 A를 보며 빨리 오라고 외쳤어. A를 기다리면서 나와 B 어쩔 줄 몰랐어. 왜 그래? 왜 그래? B는 완전하게 패닉 상태였어. 그때 짤랑짤랑짤랑. 굉장히 큰 소리로 종소리가 울리고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나와 B는 패닉 상태에서도 주위를 확인했어. 입구와는 반대 산으로 향하는 쪽 모퉁이에서 울리기 시작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소리와 울타리의 흔들림이 자꾸자꾸 더 격렬해지고 있었어. 아직이야. 빨리 좀 해.
우리 말이 A를 더 당황시킨다는 건 알았지만 재촉할 수밖에 없었어. A는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울타리를 기어 올라왔어. A가 겨우 다 올라왔을까 싶은 그때 나와 B의 시선이 향해 있는 건 거기가 아니었어. 몸에서 땀이 배어나오고 소리를 낼 수 없었어. 그걸 깨달은 A도 울타리 위에서 우리가 보고 있을 방향을 봤어. 산쪽 방향의 모퉁이로 계속 이어지는 울타리에 게다가 이쪽 바깥쪽으로 그것이 매달려 있었어. 얼굴뿐이라고 생각한 그것은 알몸으로 상반신까지만 있었고 오른팔 왼팔이 3개씩 있었어. 그것들로 능숙하게 밧줄과 가시 달린 철사를 잡고 아하고 입을 벌린 채로 있었어.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어. 터무니없는 공포에 휩싸였어. A가 순간에 위에서 뛰어내려 나와 B 쪽에 넘어졌어.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든 우리는 곧바로 A를 일으켜서 단번에 입구를 향해 달렸어. 뒤는 볼 수 없었어. 오로지 앞만 보고 필사적으로 달렸어. 전력으로 달리면 30분도 걸리지 않을 텐데 몇 시간은 달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뭔가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는 거야. 3명 모두 급정지하고 숨을 삼키며 사람의 그림자를 확인했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확인하자마자 다시 달려가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어. 나왔다. 설마 정말로 그 울타리 안으로 간 거야? 서둘러 부인에게 연락해. 모여있던 사람들은 와글와글로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왔어. 뭐라고 말을 걸었는지 바로 알아듣질 못할 만큼 3명 모두 머리가 새하얗게 돼서 정신없는 상태였어. 그대로 우리들을 차에 태워서 벌써 3시가 다 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같은 때에나 사용되는 집회소에 데려갔어.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 집은 엄마와 누나가, A는 아빠, B는 엄마가 와 있었어. B의 엄마는 물론이고 제대로 대화해본 적조차 없었던 우리 엄마까지 울고 있었어. A도 이때의 아버지의 표정은 평상시 본 적이 없는 듯해 보였어. 모두 무사하구나. 다행이다. 라고 B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B의 엄마와는 달리 나는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어. A도 아버지에게 맞았어. 하지만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었어. 당분간 각자 가족들과 그렇게 있다가 B의 엄마가 이야기했어. 미안해요. 이번 일은 우리 남편 그리고 저의 책임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라고 B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어. 남의 집일이라고 해도 아이 앞에서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어. 이제 됐습니다 부인. 이렇게 모두 무사하니. 그래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후 거의 부모님들끼리 이야기가 진행되어 우리들은 멍하니 있었어. 시간이 늦었기도 하고 무사한 걸 서로 확인하니 끝났다 하는 느낌이었어. 이때는 아무 설명도 없는 채로 해산했어. 하룻밤 지난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누나가 두드려 깨웠어. 눈을 뜨니 어젯밤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누나의 표정이 무서웠어. 내가 왜? 라고 말하자 B의 엄마한테 전화 왔어.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 수화기를 받아 전화를 받으니 굉장히 무섭게 외쳐대시는 거야. B가 이상해. 어젯밤 거기서 뭐 했어? 울타리 너머에 들어가기만 했던 게 아니지. 도저히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일단 전화를 끊고 B의 집으로 갔어. 같은 전화를 받았는지 A도 와 있었고 둘이서 B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었어. 이야기에 의하면 B는 어젯밤 집에 오고 나서 갑자기 양팔 양다리가 아프다고 절규했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건지 양팔 양다리를 쭉 늘린 상태로 넘어져서 그 자세로 아픔에 몸부림쳤다는 거야. B의 어머니가 어떻게든 해보려 해도 아프다고 소리만 지를 뿐이니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어. 필사적으로 어떻게 방까지는 옮기긴 했지만 쭉 그 상태라서 우리들은 어떤가 하고 전화를 해본 거래. 이야기를 듣자마자 2층 B의 방으로 올라갔는데 계단에서도 외치고 있는 것이 들렸어. 아야 아파 으악 아파 아파를 반복하고 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역시 손발은 쭉 뻗은 채로 몸부림치고 있었어.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아악 아파라고 소리만 지를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야? 나와 A는 뭐가 뭔지 전혀 몰랐어. 다시 B의 어머니한테로 돌아가니 조금 전과는 달리 조용한 어조로 물으셨어.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줘. 그래야 알 수 있어. 어젯밤 거기에서 뭘 했니? 라고 B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물론 알지만
대답을 하려고 그것을 또 생각해내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 아니 그것을 봤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대체 무엇이 원인인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았던 거지.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니게 무엇을 했냐고 묻는 비의 엄마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걸 거야. 비의 엄마가 재차 묻자 우리는 어떻게든 어젯밤의 일을 생각해내 원인을 찾으려 했었어. 무엇을 봤는가가 문제라면 같은 것을 본 우리도 지금 비와 같은 처지가 되어 있어야 하지. 하지만 무엇을 했는가 하면 거의 다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상자는 우리도 손댔었고 페트병 같은 것도 일단 우리도 만지긴 했잖아. 다음은 이쑤시개. 두 사람 모두 깨달았어. 이쑤시개다. 그건 비밖에 손대지 않았고 비가 형태도 엉망으로 만들었어. 게다가 원래대로 되돌리지도 않았잖아. 우리는 그것을 비의 엄마에게 말했어. 그러자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고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곧 바로 선반의 서랍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더니 그것을 보면서 어디엔가 전화를 걸더라고. 나와 A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잠시 어딘가 전화에 얘기를 하고 온 비의 엄마는 떨리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했어. 직접 방문한다면 곧바로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돌아가서 준비해둬. 너희들 부모님에게는 내가 이야기해 둘게 니들은 아무 말 안 해도 아마 허락 주실 테니까 모레 다시 우리 집으로 와줘. 무슨 뜻이지? 누구를 만나러 어디에 가는 거냐고 물어도 얼버무리기만 하고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야. 일단 두 사람 모두 곧바로 집에 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꼭 다녀오거라라고만 하더라고. 영문도 모르는 채로 이틀 후에 나와 A는 B의 엄마와 세 명이서 어느 장소로 향했어. B는 전날에 벌써 데려다 놓은 것 같아. 조금 먼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마을인 정도가 아니라 현마저 다른 거 있지. 신칸센으로 몇 시간이나 걸리고 역에서 또 차로 수시간. 그림에서나 볼 것 같은 깊은 산속의 마을까지 가서는 그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어느 저택으로 갔어. 크고 낡은 저택인데다 딸린 창고도 있는 대단히 훌륭한 집이었어. 비의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자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우리를 마중 나왔어. 아저씨는 줄 무늬의 촌스런 정장 차림. 여자아이는 우리보다 조금 연상 정도로 소복의 붉은 바지 이른바 무녀의 모습이었어. 인사하면서 아무래도 무녀의 백부인 듯한 아저씨는 흔한 성씨를 자칭했지만 무녀는 아우이 칸쪼 라고 했던가 하는 잘 모르는 이름을 자칭했어. 자칭이라고는 해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 잘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의 혈통은 일절 알려지지 않았다는 가봐. 실제로 우리는 그 집이나 그녀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보기 쉽게 아우이라고 할게. 횡하니 넓은 다다미 방에 안내되어 영문도 모르는 채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 아들님은 안정시켜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있던 아이입니까? 이 세 명이서 그 장소에 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너희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백부가 갑자기 물어오니 당황했지만 나와 A는 가능한 한 자세히 그날 밤의 사건을 아저씨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쑤시개 얘기를 할 때 이 녀석들이 뭘 어쨌다고 꾸지람을 당하자 우리들은 영문을 몰라 더욱 혼란스러워졌어. 네? 니들 설마 그것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 백부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호통을 치는 거야. 그러자 아오이가 그것을 제지하고 모기가 우는 것 같은 가냘픈 소리로 얘기했어. 상자 속 작은 봉과 같은 것이 어떤 모양으로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만졌나요?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형태를 바뀌었습니까? 그게 건드려 버렸어요. 형태도 망가졌을 거예요. 라고 내가 대답했어. 형태를 바꾸어 버린 것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저 손을 대었느냐가 아닙니다. 형태를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A는 서로 얼굴을 보다가 B라고 했지. 그러자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B의 엄마에게 말했어. 백부 어머님, 유감입니다만 아드님은 이미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증상이라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것을 움직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네요. 뭐라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B의 엄마는 말을 삼킨 것 같은 느낌으로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 뭘 할 순 없었지만 우리도 같은 기분이었어. B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묻고 싶어도 말로 할 수는 없었어. 우리 세 명의 상태를 보고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
그제서야 우리가 본 것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날이 자라, 날이 달아, 칸칸 자라, 칸칸 달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연령이나 집안에 따라서 부르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현재는 제일 많이 불려지는 것은 달아. 아저씨들 같은 특수한 집안에서는 칸칸 달아라고 부르는 것 같아. 이미 신화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을 잡아먹는 큰 뱀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던 어느 마을의 마을 사람들은 신의 아이로서 여러 가지 힘을 대대 계승하고 있던 어느 무녀의 집에 퇴치를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그 집은 특히 힘이 강했던 한 명의 무녀를 큰 뱀을 토벌하러 가게 한다. 마을 사람들이 숨어 지켜보는 가운데 무녀는 큰 뱀을 퇴치할 수 있도록 혼심을 다해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나 살짝 틈을 보인 사이 큰 뱀에게 하반신을 먹히고 말았다. 그런데도 무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필사적으로 대항했다. 그런데 하반신을 잃었으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버린 마을 사람들은 무녀를 산 제물로 하는 대신에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으면 하고 큰 뱀에게 제안했다. 강한 힘을 가지는 무녀를 꺼림칙하게 생각한 큰 뱀은 그것을 승낙, 먹기 쉽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팔을 잘라 떨어뜨리게 해 달마 상태의 무녀를 먹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잠시 동안의 평온을 얻었다. 얼마 후 무녀 집안의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다. 이때의 무녀의 가족은 6명이었는데 이변은 곧바로 일어났다. 큰 뱀이 어느 날로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어 더 이상 사람들을 덮치는 일이 없어졌음이 분명한데 마을에서 차례차례로 사람이 죽어나갔다. 마을 안에서, 산속에서, 숲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오른팔, 왼팔의 어느 쪽인지가 없어져 있었다. 18명이 사망. 살아남은 것은 4명이었다. 아저씨와 아오이가 교대로 설명했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해져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자는 일정한 주기로 장소를 옮겨가며 공양되어 왔어. 그때마다 관리자가 바뀌었지. 상자에 가문 같은 것이 있었지. 지금까지 공양의 장소를 제공해온 집들이야. 우리 같은 집안인데 그것을 심사하는 모임이 있어서 말이야. 거기서 결정할 수 있어. 보기 드물게 스스로 지원해 오는 바보도 있지만 관리자 이외에 칸칸다라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어. 부근의 주민에게는 사정이 있다라는 말과 만일 때 연락처만이 관리자로부터 전해지지. 전하는 건 상담자, 즉 우리들 같은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정을 이해하는 거야. 지금의 상담력은 우리가 아닌데 시급하다며 어제 이리로 연락이 왔온 거야. 아무래도 그저께 비의 엄마가 전화하고 있던 것은 다른 곳인데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비를 위해 이 집을 찾아 서로 이야기한 결과 여기에 맡기기로 한 건가 봐. 비의 엄마는 우리가 그곳에 가고 있던 동안에 이미 거기에 전화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기본적으로 산 혹은 숲에 옮겨집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6개의 나무와 6개의 줄은 마을 사람들을, 6개의 봉은 무녀의 가족을, 내 귀퉁이에 놓여진 항아리는 살아남은 4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의 봉이 이루고 있는 형태가 무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식이 취해지게 되었는지, 상자 자체에 관해서도 언제부터 그와 같은 것었는지도 저희 집을 포함해 누구도 지금 현재는 전해지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단지 가장 많이 퍼진 설로는 살아남은 4명이 무녀의 집에서 원한을 진정시키기 위한 온갖 일을 조사해 그 결과 태어난 독자적인 형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 울타리에 관해서는 종만 형식에 따른 것으로 밧줄이라든지는 이번에 관리자에 의해 만들어진 건가 봐. 우리 같은 사람이 칸칸다라를 물리친 것은 과거에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전원이 2-3년 이내에 죽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말야. 이를 일으킨 당사자도 거의 살아남지 못했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3명은 완전하게 넋을 잃고 말았어. 그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지 뭐. 하지만 곧 사태는 또 완전히 바뀌었어. 어머님,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어쨌든 아시겠지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봉을 움직이지만 않았어도 어떻게든 했을 텐데 비구는 방법이 없네요.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해줄 수 없을까요?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부탁합니다. 비의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조금도 엄마의 탓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자신의 책임으로 해서까지 고개를 숙이며 필사적으로 계속 부탁했어. 근데 운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단단히 각오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봉을 움직인 데다 그것을 보기까지 했다면 너희들도 봤지? 너희들이 본 것이 큰 뱀에 잡아먹힌 무녀다. 하반신을 봤겠지? 왜 그런 모습인지 이제 알겠지? 나와 A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하반신? 우리들이 본 것은 상반신뿐인데. 저 하반신이라니. 상반신이라면 봤는데요. 그것을 듣더니 아저씨와 아오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봐 무슨 말하는 거야. 너희들 그 봉을 움직였잖아. 그렇다면 하반신이 보였을 텐데. 여러분의 앞에 나타난 그녀는 하반신이 없었나요? 그럼 팔은 몇 개였습니까? 팔은 6개였어요. 좌우 3개씩. 근데 하반신은 없었어요. 나와 A는 서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자 갑자기 아저씨가 또 몸을 빼서 우리에게 다가왔어. 착각한 건 아니겠지? 정말 하반신을 못 봤단 말이지. 내가 대답하자 아저씨는 다시 비의 엄마를 보고 싱긋 웃으며 말했어. 어머님,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저씨의 말에 비의 엄마도 우리도 숨을 죽이고 주목했어. 두 명은 말의 의미를 설명해줬어. 무녀의 원한에 씌이는 행동이 2개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녀를 나타내는 그 형태를 바꾸어 버리는 일. 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형태가 나타내고 있는 무녀의 모습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봉을 움직인 시점에서 마지막인 거야. 필연적으로 무녀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지.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 움직인 본인이라도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테니까. 너희들이 보지 않았으니 그 아이도 보지 않을 거야. 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저희가 본 것은 분명 무녀를 본 것이면 변함없어요. 그렇지만 칸칸다라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지가 없었겠지요. 칸칸다라가 아니고 무녀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의 일은 그녀에게 있어선 어쩜 그냥 장난 같은 거였겠죠. 무녀와 칸칸다라는 동일한 존재이면서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칸칸다라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그 아이를 덮치고 있는 것은 아오이가 말한 것처럼 장난 정도의 것일 거야. 우리들에게 맡겨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백부가 말하자 긴박했던 공기가 처음으로 좀 누그러진 것 같았어. 비가 살아난다는 걸 안 것만으로 충분했고 이때의 비의 엄마의 표정은 정말로 굉장했다고. 이 며칠 동안 대체 얼마나 비를 걱정하고 있었던 건지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단번에 씻겨진 듯한 그런 환한 얼굴이었어. 그것을 보고 아저씨와 아오이도 분위기가 좀 누그러져 갑자기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더라. 그 아이는 정식으로 우리들이 맡겠습니다. 어머님께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 2명은 일단 아오이에게 불제를 받고 돌아가라. 앞으로는 겁도 없이 아무데나 덤비지 말고. 이후 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후 비의 엄마는 남고 우리는 불제 받고 나서 돌아왔어. 그 후에도 그 사람들의 결정으로 비를 만나지도 못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 전화긴 건지 제적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 그렇다고 죽었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아서 지금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 덧붙이자면 비의 아버지는 그 소동에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니까 나와 A도 비교적 곧 안정되었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일 컸던 것은 역시 빈의 엄마의 모습을 봤던 탓인 것 같아. 어머니란 게 어떤 존재인 건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말야, 이 일 이후로 우리 집도 그렇고 애인에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 물론 우리도 자연스레 바보짓은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외에 알게 된 것들로는 특정의 날에 오던 무녀는 상담력이 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 칸칸다라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인식돼서 한 종류의 신 같은 존재가 됐대. 그 큰 뱀이 원래 그 산인지 숲인지의 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1년에 1번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거나 축사를 바치거나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숲에 들어가고 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던 건 칸칸다라는 울타리 안에서 방목 비슷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도 육각형과 상자 속에 있던 게 봉인 같은 거라서 봉의 형태나 육각형을 무너뜨리거나 하지 않는 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대. 공양 장소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산이나 숲 안에 한정된 일부분에 지정되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무슨 세세한 숫자까지 내고 범위를 결정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 구역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구역을 울타리 같은 걸로 둘러싸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본 것 같이 울타리 바깥쪽에 붙어서 따라 오는 경우도 있다나 봐.
뭐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야. 우리 마을에서는 이미 옮겨진 것 같아.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순 없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울타리의 철거가 시작되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다른 곳에 있겠지.